한국이 신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러시아 장군의 비웃음 섞인 조롱에 국제 무기 포럼은 한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더 키우기라도 하듯 한국의 기술을 정치적 쇼로 폄하하며 혀를 찼죠. 그러나 그로부터 단 몇 주 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을 조롱하던 그 장군은 국제 망신 끝에 전격 해임되고 미국 방산업체는 전대미문의 조사를 받으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중심엔 바로 망상이라 불리던 한국의 숨겨진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껏 침묵으로만 버텨온 한국. 그들이 25년간 이 기술을 감췄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런 오코넬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죠. 15년 동안 워싱턴 DC의 회색 건물에서 일했어요. 전 세계 무기들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하며 누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였죠. 보고서를 읽었어요. 위성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미사일과 탱크를 세는 일은 마치 아이가 야구 카드를 세는 것 같았더군요. 제 세계에서는 모든 것에 숫자가 있었어요. 러시아는 핵폭탄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중국은 군인이 저만큼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죠. 숫자는 진실을 말했어요.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추운 화요일 아침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도 평범한 하루를 예상했어요. 카일런 상사가 책상 너머로 파일을 밀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무기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요? 좋은 핸드폰이랑 자동차 만드는 나라인데 대체 어떤 무기를? 데이터부터 봐. 파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일 전에 찍힌 동해 위성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구름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의 시간 표시를 봤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1초 후였습니다. 물이 있던 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벽한 검은 원이 마치 누군가 바다 자체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위에 구름도 사라져 있었어요. 심지어 빛마저 그 주변에서 굽어지는 것 같았더군요. 이게 뭘 보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가짜일 거예요. 카메라 오류 같은 거 말입니다. 상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 개의 다른 위성이 포착했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 것 말이야. 모두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을 다시 쳐다봤어요. 15년간 무기를 연구하면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고 불도 없었어요. 그냥 부재였습니다. 마치 현실 자체가 지워진 것 같았죠. 한국인들은 이걸 천부인이라고 부른다. 상사가 계속했습니다. 하늘의 분노라는 뜻이야. 한국 측에서는 방어용 무기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공격용일 수밖에 없지. 파일을 닫았어요. 제 머리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고 본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였어요. 어쩌면 일종의 시각적 트릭일 수도 있고 한국인들이 우리 위성을 해킹했을 수도 있었죠. 작은 나라들은 세상을 바꿀 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언제 출발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야. 그들이 정말 뭘 만들고 있는지 알아내. 그리고 카일런. 그가 멈췄어요. 조심해. 그게 뭐든 간에 평범한 건 아니야. 그날 밤 자신감을 가지고 짐을 쌌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한국에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거였어요. 한국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바다 위에 그 검은 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분명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비행기가 아침 6시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문 너머로 제가 알지 못하는 풍경 위로 해가 뜨는 걸 봤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 은빛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들은 마치 유리로 만든 나무처럼 땅에서 자라나는 것 같았더군요. 일 때문에 여러 나라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은 광활하고 바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직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공항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모든 표지판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지만 조용히 움직였어요.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아는 강물 같았더군요.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는데 대부분의 수도에서처럼 혼란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질서를 발견했어요. 택시 줄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타자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영어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서울과 호텔은 알아들었더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이곳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울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탑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들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광고하며 깜빡였어요. 거리는 복잡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도 없고 낙서도 없었어요. 그냥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그 현대적인 탑들 사이에서 다른 것을 봤어요. 나무 간판을 단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수레에서 야채를 파는 노인도 있었어요. 두 사무용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신사에는 입구에 신선한 꽃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더군요. 옛 것과 새 것, 전통과 현대가 함께 존재했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였습니다. 호텔에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가는 기차를 타기까지 3시간이 있었어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야 했거든요. 시장에서 길을 잃었어요.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인들이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가 섞여 일종의 음악 같았어요. 음식 좌판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분명히 길을 잃고 서 있는 걸 보시고는 막대기에 꽂힌 뭔가를 주셨습니다. 웃으시며 제 돈을 거절하고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셨더군요. 떡이었어요. 달고 쫄깃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봤어요. 빠르게 움직이지만 서로에게 인사도 했습니다. 휴대폰에 집중하면서도 박스를 나르는 노인을 도왔어요. 모순이 곳곳에 있었더군요. 대전행 기차는 미국에서 탔던 어떤 기차와도 달랐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빨랐습니다. 정말 빨랐어요. 시골이 초록과 갈색의 흐릿한 모습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들이 산까지 뻗어 있었어요. 작은 마을들이 나타났다가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첨단 기차가 쌩하고 지나가는 동안 농부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더군요. 또다시 그 모순이었어요. 과거를 붙잡으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는 뭔가 인상적인 것을 기대했어요. 기술의 요새 같은 거 말입니다. 총을 든 경비들이 있고 권력을 외치는 그런 장소를요. 대신 소나무들로 둘러싸인 소박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무기 연구소보다는 대학교 같아 보였습니다. 보안은 있었지만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안으로 안내해 주었더군요. 그때 한유신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멋진 양복도 없고 조수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혼자 낡아 보이는 단순한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은 컴퓨터만이 아니라 도구로 일해본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고 차분했어요. 모든 걸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깊은 물 같았더군요. 그가 일어나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오코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는 조심스럽지만 명확했어요. 서로 마주 앉았고 저는 질문 목록을 꺼냈습니다. 그를 신문하고 거짓말을 찾아내고 그들의 가짜 무기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볼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질문들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미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더군요. 시작하기 전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천부인은 진짜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반박하고 도전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있는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자부심이나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건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책임감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 같았더군요. 위성 사진을 본 이후 처음으로 어쩌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를 보여주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한유신 박사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답하는 회의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중한 미소와 조심스러운 말들만 사흘이었어요. 점점 커져가는 좌절감의 사흘이었더군요. 그러다 넷째 날 아침 한 박사가 새벽 5시에 호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겁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선글라스를 가져오세요. 선글라스요? 무기 실험에. 거의 웃을 뻔했지만 그의 표정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더군요. 어둠 속에서 2시간을 달렸어요. 처음엔 고속도로를, 그 다음엔 작은 도로를,
마지막엔 해안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달렸습니다. 언덕에 파묻힌 콘크리트 벙커에 도착했을 때 해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쯤 만들어진 것 같아 보였고 벽은 3피트나 두꺼웠더군요. 안에는 이미 2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 군 장교들, 정부 관리들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해 보였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어둡고 두꺼운 특수 유리로 된 창문을 통해 약 2km 떨어진 작은 섬이 보였어요. 그 섬에는 하나의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탱크였어요. 1970년대 러시아제로 녹슬고 버려졌지만 여전히 단단하고 실체가 있었더군요. 한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 탱크는 40톤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수한 강철이에요. 50년간의 날씨와 시간을 견뎌냈죠. 그걸 파괴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선글라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일반 선글라스가 아니었어요. 용접용 고글처럼 거의 검은색이었더군요. 제가 말할 때 착용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벗지 마세요.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나왔어요. 한 박사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천부인 실험 47번째. 모든 녹화장치 작동. 안전 규정 확인됨. 모두가 어두운 안경을 썼어요.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특수 유리와 어두운 렌즈를 통해서도 멀리 있는 섬과 탱크가 그림자처럼 보였더군요. 10초 전입니다. 목소리가 영어로 말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수백 번의 무기 실험을 봤습니다. 미사일, 폭탄, 레이저를 말이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굉음, 화염, 충격파를요. 5초 전. 창문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3초, 2초, 1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깨뜨려 버렸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혀 소리가 없었어요. 대신 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하얀색보다 더 하얗고 순수함보다 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안경을 쓰고 특수 창문을 통해서도 별의 탄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빛은 폭발처럼 퍼지지 않았습니다. 탱크 주변에 완벽한 구를 형성했어요. 아름답고도 무서웠더군요. 그 구는 3초 정도 지속됐어요. 그러고는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제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탱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파괴된 게 아니에요. 폭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고 창문에 얼굴을 눌렀어요. 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위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심지어 풀까지도 아침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그대로 있었더군요. 하지만 40톤짜리 탱크는 지워졌습니다. 삭제됐어요. 현실에서 제거된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가 속삭였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한 박사가 천천히 자신의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슬퍼 보였어요.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은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다가 그렇지 않게 되죠. 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한국어로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걱정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군장교 한 분은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창문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탱크가 있던 빈 공간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확신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에너지 수치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성 사진들, 바다의 검은 원. 이게 그 원인이었나요?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시연이었어요. 진짜 천부인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얼마나 더 강력한가요? 그는 긴 순간 조용했어요. 그러고는 제 피를 차갑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도시를 지울 수 있을 만큼요. 산이든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무엇이든 말입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속임수라고 착각이라고 일종의 첨단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탱크가 있었다가 없어진 걸 말이죠.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한 박사가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를 혼란스럽게 쳐다봤어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이건 무기인데. 아닙니다. 그가 부드럽게 가로막았어요. 먼저 치는 검이 아닙니다. 칼집이에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죠. 칼집이라니. 또 그 단어였어요. 그가 무슨 뜻인지 정말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이 어떻게 그냥 보호를 위한 것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곳에 서서 40톤의 강철이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권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이해하려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도요. 그날 저녁 한 박사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연구소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형광등이 있는 현지 직장인들이 긴 하루를 마치고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더군요.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가 둘 다 주문했습니다. 두부가 들어간 국밥,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작은 반찬들이었어요. 음식은 단순했지만 좋았습니다. 진짜였더군요. 왜인지 알고 싶으시죠?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그렇게 강력한 걸 만들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어요. 대신 젓가락을 바라보며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국 전쟁 때 7살이었다고 했어요. 가족이 서울에 살았는데 북한이 침입했을 때 도망쳐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도망치고 있었다더군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다른 곳에, 아주 먼 곳에 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린 여동생을 등에 업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며칠을 걸었다고 합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이 말이죠. 그냥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었다고 했어요. 모두 탈출하려고 하면서요. 그는 멈췄습니다. 여전히 젓가락을 돌리면서 말이에요. 셋째 날에 비행기가 왔다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 것이었습니다. 길에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요. 그냥 살아남으려는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식당의 소음이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와 그만 연기와 비명 속에 서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더군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불타버린 들판에서 아버지가 약속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언젠가 똑똑해지고 무언가를 만들게 되면 방패를 만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만큼 강한 것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모르게 해달라고 하셨다더군요. 그가 드디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지만 맹렬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병이 나셔서요. 하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공부했고 일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검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를요. 음식이 우리 사이에서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간청하고 있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턱이 굳어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면 러시아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위협하겠죠. 미국에 주면 중국이 위협을 느낄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 끝날지 모른다더군요. 그럼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걸 방관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기들 국민이 죽지 않도록 막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책임이고 유일한 책임이라더군요.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마셨어요. 3개월 전에 그가 계속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군사동맹, 경제협정, 기술이전까지요. 모두 천부인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서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요. 미국 대통령은 화가 났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자유세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할 때 한 박사는 거의 웃을 뻔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통화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기밀 보고서를 읽었거든요. 대통령은 화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격노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협할 수도 없었고 압박할 수도 없었다더군요.
천부인이 있으니까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초강 대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무게가 저를 강타했어요. 작은 한국이 미국에게 아니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짜 독립이라고 했어요. 그냥 국기와 국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진짜 독립이에요.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더군요. 할머니 한 분이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녹차였는데 쓰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박사는 소중한 것처럼 두 손으로 찻잔을 잡았어요. 우리는 전사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생존자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900번 넘게 침입을 당했다고 해요. 900번이라니요. 중국에게, 일본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말입니다. 매번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견뎌내서였다더군요. 소중한 것을 보호해서요. 무엇이 소중한 거냐고 물었어요. 그는 작은 식당을 둘러봤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 직장인들을, 테이블을 닦고 있는 할머니를, 벽에 걸린 누군가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라고 했어요. 평범한 삶, 평화로운 삶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고 함께 저녁을 먹는 가족들이라고 했어요. 전혀 단순하지 않은 단순한 것들이라더군요. 제 나라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백 개의 군사기지들, 수천 개의 핵무기들, 대부분 미국인들이 지도에서 찾지도 못할 곳에서의 끝없는 전쟁들을요. 세상을 지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존재하고 싶을 뿐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7살 소년을 계속 생각했어요. 불타버린 들판에서 한 약속들을, 검이 아닌 방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저에게 권력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힘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굳건히 서는 것, 공격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 말입니다. 천부인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7살 소년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한 나라가 자국의 아이들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고, 다시는 무력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단련됐지만 평화를 선택한 한 나라의 영혼이었더군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세상이 거의 끝날 뻔했어요. 실수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상공에서 나토 항공기를 격추했어요. 조종사는 사고라고 했고 오작동이었다고 했습니다. 나토는 공격이라고 했어요. 몇 시간 안에 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무장됐어요. 대통령들이 암호화된 전화선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더군요. 펜타곤 상황실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스크린의 지도에는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가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카운트다운 됐어요. 방어 시스템들이 온라인 상태가 됐습니다. 최후의 날 시계가 자정을 향해 똑딱거리고 있었더군요. 러시아 대통령이 모든 화면에 나타났어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토가 군인 하나라도 더 움직이면 발사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말입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우리 위성들은 그들의 핵미사일 경납고가 열리는 걸 보여줬습니다. 잠수함들이 발사 깊이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2만 개의 핵무기가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더군요. 우리 대통령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상호학증 파괴의 끔찍한 계산을요. 그들이 발사하면 우리도 발사한다는 거였어요. 모두가 죽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만 혼자 죽을 수도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정말로는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핵전쟁이에요.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 안의 모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해킹당한 게 아니라 바뀐 거였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사라졌습니다. 지도들도 없어졌어요. 대신 모든 사람들의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비밀스러운 핵벙커 내부의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우랄 산맥의 산 밑에 묻힌 그곳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그 벙커요. 모든 걸 볼 수 있었어요. 조종장치 앞에서 얼어붙은 러시아 장군들을,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지휘 테이블에 서 있는 그들의 대통령을요. 핵발사 키들이 바로 거기에 명확하게 놓여 있었더군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 벙커는 500피트 암석 아래에 있었어요. 어떤 위성도 볼 수 없고 어떤 스파이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구석에 모든 언어로 글자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신의 눈입니다. 한국이 모든 것을 봅니다. 한국 대사의 목소리가 우리 스피커를 통해 차분하고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러시아에게, 미국에게,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협이 아니라 진실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들을 본다고 했습니다. 벙커들을, 잠수함들을, 숨겨진 미사일들을 모두 본다고 했더군요. 화면이 분할됐어요. 이제 미국 벙커 내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장군들과 우리 자신의 비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면 핵무기 하나라도 발사하면 알아두라고 했어요. 천부인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보유한 모든 핵무기에게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방비 상태가 될 거라더군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들을 표시하는 수천 개의 빨간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하나씩 하나씩 깜빡이며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섬에서 봤던 탱크가 지워지는 것처럼요. 물러서라고 대사가 말했어요. 모두 다요. 물러서서 살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무기들을 잃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30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 방에서도 여전히 화면으로 볼 수 있는 러시아 벙커에서도요. 온 세상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러시아 대통령이 지휘 테이블에서 물러섰어요.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장군들이 키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발사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부대 해제하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경납고들이 닫혔어요. 잠수함들이 다시 은신처로 잠수했습니다. 폭격기들이 돌아섰어요. 화면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도와 데이터가 나왔지만 더 이상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엿볼 수는 없었습니다. 위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뭔가가 영원히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70년간 보호해온 작은 한국이 3차 대전을 막아낸 거였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요. 아무도 죽이지 않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무엇이든 지울 수 있는 세상에서는 권력의 옛 규칙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실을요. 나중에 제 사무실에서 한 박사의 말을 생각했어요. 진정한 힘은 검에 있지 않고 그것을 담는 칼집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해했어요. 한국은 궁극의 무기를 만들었지만 정복하거나 위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했어요. 성량을 가진 아이들로 가득한 방에서 어른이 된 거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짐을 싸라고 했어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요. 그들의 무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아니냐고 물었어요.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작은 나라가 초강 대국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조용한 나라들이 목소리를 갖는 세상에서요. 전화를 끊고 창문 너머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봤어요. 200년 동안 미국이 가장 강했습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칼집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보호자가 검이 뽑히지 않게 지키는 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것이 세상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종류의 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달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해하냐고 그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대답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에게서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어요. 좋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고 보호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더군요. 서울을 지나며 똑같은 옛것과 새것의 모순들을 지나가면서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게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복이나 위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된 힘을 통해서요. 절제가 있는 힘, 목적이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힘으로 바꿨고 그 힘을 평화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해했지만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